네, 지난주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 군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역시 군대는 올드 군대가 최고죠. 그래서 박사님이 이 올드 군대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민 기자는 아무래도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그죠? 딱. 기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님이지만 언젠가는 네, 동주 PD님을 외칠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바로 전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 지난 방송 보니까 그 지난주 MVP보다도 그 전주에 했던 청년 실업 그거 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한 2번을 다시 봤는데 김동주 PD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지? 그래서 그 청년 취업에서 아주 뼈 있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청년 취업은 김동주 PD가 MVP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게 군대 얘기였죠. 군대 얘기.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만 해야 군대 됩니다. 얘기였는데 군대 얘기는 셋이 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경험이 있고 또 김동주 PD는 뭐 진짜 군대 같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군대 얘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MVP는 저하고 그 김효민 기자가 공동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군대도 잘 갔다 와야 돼. 네, PD님이 선호하시는 언론사 있으신가요? 언론사. 사실 공식적인 언론사라보다는 요즘엔 저는 대한언론에 푹 빠져 있어서 대한언론사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언론사들이 생각나죠. KTV, KTV는 국민TV, 이런 거, 팩트TV, 뉴스타파, 사실 이런 부류의 뉴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요즘 20대 사이에선 JTBC가 좀 많이 그 손석희 앵커님의 자연스럽고 또 공정한 듯한 공정하시죠. 그런 보도가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듣기로도 인사나 또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네, 선호하는 언론사입니다. 거기 가고 싶구나. 그 언론사 저는 이제 어떤 언론이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편인데 돌다리도 뭐 두들겨라고 언론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여기는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이 언론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언론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나? 네,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이번 주 주제 언론편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 기자 역할이었거든요. 기자가 확실히 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기자 역할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기사 시스템, 이 취재하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험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 나눈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문제 혹은 방향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좀 방향이 안 맞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저희가 6회째 시작하는데요. 5회째까지는 좀 늦긴 했지만 적응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2 정도로 다시 새롭게 임하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야근야근 이렇게 좀 삶아먹고 그렇게 하고 오늘 싶습니다. 먹을 거구나. 네, 좀 그렇게 다각도로 잘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언론을 제일 사회 권력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제1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그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그 정책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언론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잘 잡아주고 또 보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도 뭐 양극화가 돼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3의 언론의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더니 네. 우리 뭐 사람들이 굉장히 둘이서 좀 치열했잖아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좀 있어야 돼요. 둘이서 치열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이들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막 실력도 많이 늘고 이렇게 좀 뭔가 끌어들이는 이제 힘이 좀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또 봤더니 김동주 PD가 잘하더라고 진짜. 그렇죠. 그때 조금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청년 취업에서 그 따끔한 말들을 많이 했잖아. 맞아. 제가 변화됐으니까요. 청춘은 푸르다, 맞죠? 맞아. 열심히 잘 공격을 잘했어. 진짜 내가 공격을 큰 잘했어. 약점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좀 보세요. 그걸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두 편을 이렇게 쫙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집도 이제 좀 잘하죠. 이 박사의 세상 읽기 6회째입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이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촌내라 그리고 촌촌. 김 PD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될 주제가 언론입니다. 한국 여론방송도 언론이죠. 이게 이제 무슨 흔히 말해서 뭐 영화를 틀고 드라마를 틀고 사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언론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 정말 생각과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여론이라고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은 칼자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랄까요 칼 거꾸로 든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예지를 드리고요. 언론에 대한 요즘의 이슈가 너무 첨예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주안점은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얘기가 결국 우리 얘기다. 역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 대한 얘기다. 라는 시각을 좀 오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론 방송이 언론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자기한테 뭐 칼을 들이댈 정도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칼은 다른 데로 들이대고 뭐 이렇게 조그만 휘초리 같은 건 우리가 휘초리? 스스로 이제 맞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그러네요. 다른 데로 일단 칼질을 해보고 네. 그때 잘못하면 칼 맞겠다. 이거 회초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 좋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지난해부터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서 그거에 다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민 기자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기사 듣겠습니다. 네, 한국 언론 자유 3년 연속 하락했다고 하네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가 전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57위에 그쳤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이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민주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대한민국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57위. 뭐 우리의 문화생활 수준이나 혹은 산업 수준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57위면 조금 평균 이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언론 통제나 검열이 좀 심한 나라 심하다?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또 대중에 의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건 제도화된 검열은 없지요. 실제로 제도화된 검열이 예전에 있었거든. 혹은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제도화된 검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기 전에 누군가 검열을 해서 나갈 기사와 안 나갈 기사 혹은 내용을 아예 차단하는 거, 좀 센서십이라고 하는 거. 네. 대한민국에 그게 있을까요? 글쎄, 근데 언론의 자유가 이게 참 말은 좋아요. 언론의 자유, 뭐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의사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언론의 자유를 이끌어내는데 500년 걸렸다고 해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뭐 어디 저기 외국 그 뉴스를 이렇게 듣다가 네. 그 영어 교재에서 그 뉴스를 이제 삼아가지고 하는데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네네. 얻는데 500년 걸렸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거라는 거죠. 이 자유를 얻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데 그럼 투표제도가 생기고 나서 여성이 투표에 하기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네. 노사가 뭐 4대 네. 어떤 네. 단결권, 단결권, 교섭권, 뭐 네. 행동권 이런 것들을 해내듯이 이 언론이라는 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 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죠. 네. 그죠? 네. 법적으로도 네. 다 언론의 자유를 다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언론의 자유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 자유지 자유가 아니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스스로도 검열을 하고 있고 언론인 그렇죠. 자체도 또 보도되는 상황 구조 자체도 검열을 계속 받고 그냥 제도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뭔가 통제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통제. 예. 네. 보이지 않는 통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언론 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하락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상승을 했던 지난 날이 있고 이제 하락을 하는 우리 지금 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승을 했던 시점은 워낙 통제가 심했던 세상에서 일종의 이제 민주화라는 것과 언론 자유가 병행돼서 추진되고 병행돼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했던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향하는 곡선이 가파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밑으로 자꾸장 내려앉는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도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요즘의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가 예전보다 많이 신장된 건 사실이죠. 예, 걸목할 만한 그 신장을 보인 게 언론의 자유인데 저는 그냥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언론사의 자유와 굉장히 밀접된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어요. 네, 맞아. 네, 네. 언론 통폐합.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 또 일제시대 이후 해방정국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뭐 유신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6.29 선언을 계기로 한 또 언론의 또 무분별한 또 그렇죠. 이 난립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또 언론이 산업화되는 과정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권력과 이 정치 권력과 언론이 타협했다가 긴장했다가 타협했다가 긴장했다 하면서 그것이 자유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팽팽하게 이렇게 교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의 언론의 자유와 지금의 언론의 자유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민이 실제죠. 느끼는 상대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그 뉴스에서 우리 순위가 아까 뭐 57위? 네. 57위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한 10위권에 들어야 이게 맞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 저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언론의 자유 중에 방금 언론사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대는 갔어요. 네, 많죠. 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언론사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죠? 그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선택이 있다. 물론 그건 사주 혹은 경영진 뭐 이런 식에서 해당되는 거겠지만 저는 언론사가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인
언론도 있고 다른 거는 공기업 공영. 비슷한 공영 언론이 있잖아요. 네. 공영 언론의 수준을 따진다고 했을 때 공영 언론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공영 언론의 지배 구조로 인해서 이게 어떤 목소리는 묻히고 어떤 목소리는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저는 사기업보다는 공영 언론의 자유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게 평가 지수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영 언론의 가장 큰 그 지배 구조는 결국 국가잖아요. 국가가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국가가 지배 구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배 구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언론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분이 거시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제가 기자다 보니 미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자들이 좀 바쁘고 네, 그 어떤 뉴스룸이 없고 이런 그냥 제도적인 문제에서 또 언론의 자유도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 정말 쓰고 싶은 기사를 쓰고 싶어도 기자가 어떤 직업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거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 뭔 얘기는 얘기인지 모르겠나요? 다시 한번 저는 이거 네.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기업 공기업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공공은 마찬가지긴 한데 사기업이 더 강한 건 뭐냐면 직업적인 고용인이 돼서 언론의 특성이 아닌 그냥 말하자면 직업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그죠? 자기의 어떤 정말 소신을 갖고 쓸 그 수 있는 게 얘기지. 아니라 위에서 그 언론사의 논조대로 그리고 혹은 그냥 찍고 이렇게 윗부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네, 이런 것들이 자유를 저해하지 않나. 네. 언론의 공적 기능이나 공적 개념이 약화돼서다. 혹은 언론인 자체의 공적 개념이나 혹은 네.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죠 기자 취재 무슨 원칙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약화돼서다. 네, 어쩌면 이제 기자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좀 말하기 힘드네요. 아니 그 네.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맞아요. 그 얘기인데 결국은 기자들이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사실이나 어떤 진실에 입각해서 쓰고자 해도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안 되고 그냥 그 어떤 우리 그 김 PD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회사의 어떤 공정의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흐름에 의해서 네. 내가 종업원 일하듯이 그쵸. 이런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론의 지금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아까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은 언론 사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사의 그 노사 간의 그 갈등 이것도 이제 언론의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문제가 있고 전 또 하나는 거대 언론과 군소 언론 간의 관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대 언론의 언론 그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도 행위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한 그 언론사들이 찝어내는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과의 또 갈등과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하여튼 그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나쁜 건 야합이라기도 하고 네. 이게 이런 많은 변수들이 주체를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자들은 소신껏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물론 많겠지. 90% 이상이 저는 기자들이 취재한 것이 다 보도된다고 봐요. 제가 실제로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내고 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다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다수의 국민이나 다수의 서민과 관련된 취재는 그대로 다 가요. 근데 특정 대기업을 잘못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권력층을 잘못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자가 취재하고 쓰는 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거는 요즘 그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각 어느 주체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의 언론사가 양극화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 친화적이고 좀 정부의 논조에 맞게 쓰는 그런 기자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기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회 초년에 나와서 정말 이 세상 공정하게 보도하리라 하고 나왔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변질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지고 또 자본에 의해서 좀 그 개인적인 좀 측면에서 저는 바라봤네요. 네.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론의 요소들을 좀 보는데 효민 기자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인적 요소나 개인 기자의 이제 흔히 말하는 활동하는 아주 직접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고 저도 역시 구조적인 부분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조금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문을 설립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설립하거나 기타의 언론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도 있는데 신문을 설립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뉴스를 하는 방송을 설립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대로 아까 센서십, 말하자면 검열인데 검열은 없어졌지만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아직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종편을 4개를 허가를 해주면서 뉴스 채널을 하나를 더 허가해 준 거. 하나의 뉴스 채널이 누가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 채널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2개예요. 뉴스 전문 채널. 네. YTN?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신문은 수십만, 어떻게 보면 거의 10,000개의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이상한 거죠. 네. 시장이 조금 다른 거잖아. 뉴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데는 10,000개고 이쪽에서는 왜 2개밖에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요인들은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이라는 자체가 제작비가 많이 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저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더 적게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디지털화되고 간편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한 언론 같은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장비 안 들거든요. 이쪽 요소만 갖추고 가는. 근데 역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 언론 중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얘기하고 TV를 얘기하고 라디오를 얘기하잖아요. 대한 언론으로서 제도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뉴스가 요즘 화려하고 어떤 캐스팅도 굉장히 좀 유명인들, 전문가들을 부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청자분들은 또 그런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가 좀 확실히 갖춰졌을 때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허가 내줄 때 경영상의 원칙이죠. 이 경영이 잘 될 거냐, 문 닫진 않겠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긴 하는데 하나의 뭐 똑같은 얘기로 하면 이쪽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내용이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아.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 투자 금액이 얼마가 모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원하는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사람들이 자기 십실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차별이 있다면 TV 뉴스였을 것 같아요. TV 뉴스는 아직도 제약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에 말하자면 심의 규정 이런 것들이 많죠. 물론 그것을 정한 이유도 많지만 뉴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제한이 풀릴 수도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분 다 여쭈고 싶은 건 이거죠. 과연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일까요? 그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뉴스는 또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방송이 이제 거대 언론도 있긴 하지만은 채널 선택권이나 또 언론 매체의 선택권이 우리 국민들이 다양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기존에 있는 방송 3사의 그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 신문사는 뭐 더하고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 언론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국민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는 국민들이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뭐 만들어서 뉴스에 올리는 거나 진짜 블로그 하나, 유명한 블로그 하나가 오히려 더 저는 그쵸. 나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지금 뭐 이 저기 케이블 채널 292개인가 있더라고요. 네. 292개 그 시청률 보니까 제가 아는 파워블로그보다도 못해요. 아. 예. 거기 들어오는 게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그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론사를 설립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종편들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또 스타급들을 또 이렇게 그렇죠.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언론 환경은 저는 잘 더 좋아지고 있다. 근데 그 질문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좋은 어떤 뉴스라? 뉴스가 제일 좋은 뉴스가? 어떤 뉴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맞춤형 뉴스잖아요. 그죠? 맞춤형 뉴스. 예.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똑똑하셔가지고 네. 어느 뉴스를 보고 거기에 감동 먹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러질 않아요. 네. 예, 내가 맞는 생각을 하는 방송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굉장히 주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쇼핑하고 똑같죠, 사실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맞춤형 그렇지, 뉴스라는 게 맞춤. 좋은 뉴스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뉴스는 어떤 약자의 편을 일관성 있게 계속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약자를 가끔 보여주긴 해요. 근데 일관성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이슈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뭔가 눈치를 끝에는 꼬리를 내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좀 약자의 편 혹은 비판을 할 거면 정말 끝까지 비판을 해보고 그런 일관성 있는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저기 김 PD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이 끝까지 막 그렇게 가는 프로가 몇 개나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어렵고 방금 뭐랄까요? 이게 지금 김효인 기자는 약자의 편에서는 뉴스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뉴스의 가치는 사실 제가 교육받고 이제까지 뉴스 혹은 기자로서의 생각하는 가치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 약간 요거 편파할 수 있거든요. 네. 뭐냐면 물론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긍정적인 것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기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사설을 쓰거나 컬럼니스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사를 쓰는 기자의 역할은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진실이냐. 그리고 그 진실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 말씀드리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는 알 것 같아요. 정말 느낌이 너무 와.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네. 이 기자로서의 한계거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편파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아예 나쁜 사람을 규정해놓고 내가 지금 쫓아가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주관과 그것이 객관화되어 있는 것인가. 주관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자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화된 내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 들어가서 사건을 취재해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아까 이 사람이 나쁜 것일까를 예감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으면 문제성 자체가 제시가 안 되잖아요. 네, 기사 네. 취재가 안 돼요. 문제성을 가지고 기사를 취재하다 보면 막혀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자는 그거하고 놀려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단이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헷갈리는 게 사실과 진실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실 보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보도.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정확히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정말 똑똑한데? 예리해. 얼마나 예리한데. 진실을 추구하는 게 기자인데 네. 진실이 과연 진실이라는 것과 사실로서 확인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네.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야.
사실로서 추구하다 보면 진실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이 진실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실하고 사실이 달라지는 거죠. 기자는 거기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껴요. 이건 진실이 아닌데 내가 밝혀낸 건 이것까지밖에 안 되고 기사를 쓰더라도 가치가 없고 맞죠? 응. 그럼 이게 어디까지 명확하게 기사가 안 이르러야 되니까. 하나요? 응? 어디 그래도 두드려서 진실을 못 밝힐 때까지라도 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실 보도? 기자의 최종 목적은 진실에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가 진실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적어도 이 정도 적어도 이게 퍼센트 나중에 우습겠지만 7-80% 이상의 진실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 그 현상은 미디어에 없는 거야. 근데 요즘 보도는 7-80% 그것보다 안 가도 그냥 진실 보도인 양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보도가 이게 명확하게 우리 이제 그 모니터를 잘 해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막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 음.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럼 적어. 그게 빈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속보를 내고 거기에 대한 취재를 또 하고 그걸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나지막에 종합편을 내요. 그것에도 일관적인 편향성이 있지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아예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도 에이 저건 예측 보도일 거야. 그냥 뭐 자기들 생각이지. 이렇게 7-80%만 진실일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한계인 것도 있죠. 뭐냐면 내가 밝힌 진실이 10페이지가 넘어요. 네.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사의 분량은 2분이야. 네. 10페이지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나온 이 팩트를 엑기스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추가로 이게 기사거든요. 그러면 기자는 뭘 책임져야 되냐면 나머지 10장을 가지고 썼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근데 대체로 기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일임하는 거야. 국민들이. 시청자가. 아 너는 10장의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전달하겠구나. 근데 효민 기자가 지금 의문을 갖는 건 정말 10장을 썼어? 라는 것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한 장을 2장으로 부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사실을 자꾸 이렇게 하나의 사실을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하나의 사실을 놓고 결론을 내거나 이걸 가지고 보도를 해버리면은 네.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보여주는 것이 자 내가 밝혀낸 게 이 사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지만 뭐 의붓 뭐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죽였네. 사람을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뒷 배경을 보면 의붓 아버지가 뭐 자기 어머니나 누구한테 또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끄떡끄떡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뭐 하는데 보니까 뭐 자기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나 뭐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아니 저건 또좀뭐 저거 사고네. 단순 사고일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장치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지 아까 그 질문이 그럼 국민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그 언론을 원하느냐 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언론 그렇죠. 어떤 언론을 원하느냐.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제 그거지 아까 진실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그걸 파헤쳐가지고 그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징계하고 하는 것은 사법 쪽의 일이라고. 그죠? 네. 사법 쪽의 일인데 그것이 정당하게 제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네. 결과가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엄한 피해자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은 언론이 한번 이렇게 그 뭐 일반 국민들은 그걸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수사기로 가져와봐라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언론은 나름대로 또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때 언론한테 기대죠. 그렇죠. 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게 사실과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번에 세월호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국민들한테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런 언론 보도 행위는 그건 아무리 사실과 진실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그죠? 24시간 뭐 근 한 달 동안을 그걸 그 세월호 보여준 건 다 사실이고 진실이었어. 그죠? 사실이었어. 뭐 그 생중계를 해줬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언론이 어느 정도 깊이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보면은 저는 이제 언론,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의 그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건 마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것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훈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실 하면 좋아요. 네. 아, 그 나쁜 걸 보도했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좋은데 좌절감을 느낀다든지, 답답함. 그걸 보고 뭐 분노만 쌓였다든지 이런 보도 태도, 이런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떤 때 보면은 그 우리 뭐 피부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 균들 네. 막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어떤 그 맞아요. 안정감 이런 것을 이렇게 깨거나 흔들 수 있는 그런 보도, 그런 언론 행태는 맞아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건 언론사의 입장으로 보면 네. 역시 이거겠죠. 눈치. 그 기자사회의 카르텔 있어요. 카르텔. 기자실.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기자실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 기사를 조율하고 서로 담합해요. 담합한다는 게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이 기사는 야, 너 이거 특종 내면 내가 물 먹으니 같이 써서 물 먹지 말자 서로. 그러니까 물 먹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기자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관행에 대한 얘기인데 누군가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를 내가 안 냈다. 그러면 물 먹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박사님께서 보도 경쟁, 취재 경쟁. 그거는 오히려 예전에 보도 통제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치 있는 기사를 너는 왜 빼먹었느냐, 너의 취재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효민 양이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죠. 그 각 사회 담당 기자들은 각 사회 요원들이니까 각 사회 입장에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생각해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가지 기사가요, 각 뭐 신문사가 좀 다르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를 바라잖아요. 뭐 뉴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이면 아까 이 살인 사건에 대한 논점을 다시 돌아가자 보면 어느 쪽은 아버지를 취재하고 어느 쪽은 누굴 취재하고 어느 쪽은 뭘 취재하고 이런 다각적인 부분이 언론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언론은 사실 그런 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연속성상 같아. 이번에 세월호문도. 근데 또 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네. 세월호는 워낙 강력한 소재예요. 네, 그건 그거를 인정합니다. 빼서 다른 것을 하면 네, 안 되죠. 역으로 야, 저기는 관심도 없어?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불분명한 어떤 선상에 딱 걸려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사건과 네. 평상시에 돌아갈 수 있는 언론의 관계의 어떤 형성 관계가 좀 그게 동일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거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거죠. 집단주의 사고죠. 우리가 뭐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딴 일 하지 말고 딴청 피지 마라. 그냥 우리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통일돼 돼. 예? 세월호가 터졌으면 모두 다 세월호만 그 5천만 명이 다 그냥 거기에. 근데 세월호를 보는 건 좋은데 전부 정신적으로 너무나 쇼크를 많이 먹는 거야. 힘든 거야. 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건 좋은 면도 있죠. 네. 이제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웃겨야죠. 겪으니까 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맞아요. 업보이지. 그 젊은 그 무고한 국민들 수백 명이 죽어서 이렇게 수장이 됐으니까. 저는 요거는 조금 이제 사실은 제일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언론 자체는 사회에 카타르시스 작용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하나 지금 같은 굉장히 큰 뭐랄까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스카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 여쭤봤던 건 이거죠. 좋은 뉴스가 뭘까요? 여쭤봤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좋아하는 뉴스가 뭘까요? 말씀드렸는데 좋은 뉴스의 가치와 시청자가 좋아하는 뉴스의 가치도 좀 약간 방해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방식적인 면에서 보면 박사님은 워낙 현명한 독자, 애청자, 시청자시니까 어떤 뉴스를 보고도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저 뉴스는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너무 편파적이다. 그런데 사실 바쁘고 언론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백화점식 뉴스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정말 한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냥 백화점 그냥 들려주는 대로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좀 뭐 연성 뉴스도 그냥 그래 오 재밌다 그냥 뭐 꼭 뉴스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잖아요. 연성 뉴스 중에 예를 지금 생각 가벼운 것들, 가벼운 주제들. 이슈 그냥 연예 기사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뉴스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방식적인 면에서 이 백화점식 뉴스가 잘못됐다고는 또 말을 못 하겠지만 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그래, 주제 중요한 같아요. 얘기네. 그러니까 맞아. 스펙트럼은 참 다양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 아까 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정말 똑똑해져서 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은 뉴스를 하는 곳은 헛소리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막 이거 돌려버리거나 혹은 안 먹어버리거나 이러거나 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 무슨 그 사이 그런 기사를 내느냐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스펙트럼이 참 다양한데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국 여론방송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분포와 분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서 답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라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참 이제 어떤 언론을 국민이 좋아하느냐는 답변은 그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또 철학적이네. 굉장히 그게 그 한마디가 아주 일상적인 질문 같지만은 굉장히 파급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네. 내가 하여튼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MVP 거지. 또 뺏기나? 결국은 언론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이용하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포털 사이트에 들어서 한꺼번에 뭐 10개 뉴스를 한 3번 클릭하면 30개 뉴스를 동시에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야. 아, 사실만 여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야. 아, 제 한강교를 건너다가 뭐 난간 들이받고 떨어졌구나.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구나. 연예인 누가 또 뭐 어떤 마약을 봉해서 잡혀갔구나. 또 정치인 누가 뭐 어떻게 했구나. 그거만 입력시켜 놓고 네. 다 그냥 이렇게 증발돼. 그게. 네. 그러고 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또 하나 있을 거야. 그 중에.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또 많이 있으니까 논란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보도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이 표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낚는다고 그러나? 네네네. 그죠? 낚시하듯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눈길을 확 끌어. 근데 들어가서 보면 또 그게 아니야, 이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언론 소비자들이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 언론이 발전하는 것은 언론 소비자의 눈, 언론을 바라보는 눈과 평가하는 거, 평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자극을 또 줄 때는 그렇죠.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언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군이 지금 있어요. 네, 많아요. 인터넷도 네. 있고 뭐 아까 뭐 우리 아이 블로그도 있고 뭐 무슨 뭐 캐스트 뭐 팟캐스트도 있고 다 있고 TV도 있고 뭐 언론도 있고 다 있어요. 신문 뉴스페이퍼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목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해주면은 사실 그거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중요한 기사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별로 반응도 안, 댓글도 뭐 막 이상하게 네. 달리고 그러면 그 기자도 별로 이렇게 근데 요새는 뭐 기자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제죠. 예? 네, 맞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그 뉴스 포맷을 바꾸지 않잖아요, 잘. 그냥 여전히 백화점식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알아보면 9시 뉴스죠, 무조건. 그렇죠, KBS 그, 9시 뉴스. 그냥 그거는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또
노년층의 분들은 그런 백화점식 뉴스가 또 편하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조금 우리 세대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종편으로 뭐 좀 대안으로 가고 있는데 종편은 좀 획일화되어 있고 사실 9시 뉴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9시 뉴스 앞에 이렇게 열심히 가시는 이유는 네.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뭔가요? 이유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찍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9시 뉴스였어. 사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을 안 보는 거는 다른 채널로 돌리는 거였어. 예? 1일 연속극이나 뭐 그래서 이제 9시 뉴스에 아예 내가 보기 싫은 대통령이 나오면 8시 뉴스하고 9시 뉴스의 그 차이를 이용하면 안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분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9시 뉴스 앞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여튼 뭐 내가 반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스포츠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너무 이렇게 매몰. 오리엔티드 돼 있다. 뉴스 자체가 그렇죠. 예, 너무 정치적인 거. 왜? 정치라는 거는 강한 결집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로서 자기 의사를 극명하게 딱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좋은 음악을 어디 가서 듣고 내가 극장, 뭐 영화관이나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오페라 같은 거 내 돈 주고 사서 본들 그게 뭐 남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게 큰 힘을 이뤄가지고 어떤 사회에 따른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는 이게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쪽에 이렇게 힘이 결집되는 성향이 있어서 뉴스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좋은 뉴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거나 결집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뉴스에 민감한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입장.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살펴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가 사실 너무 많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그 정보? 네이버에 보면 그래서 진실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바쁜데 뭐 이것저것 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각자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조금 남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좀 뭐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관심을 갖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다. 근데 자기 본업을 제껴놓고 국가 관심에 글쎄 그게 애국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따져보면은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론을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피곤하고 갈등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 정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KTV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에서 그 법안이 뭐 가결되고 막 싸우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뭐 국회 방송. 네, 국회 방송. 네. KTV가 국회 방송 아닌가? 그거는 정부. 아, 달라요? 네. 국회 방송은 뭐 NATV인가 NATV. 그래요. 근데 NATV. 그게 사실 진짜 정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거치게 되면 정치라는 거를 재해석하고 뭔가 어쨌든 왜곡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다 다르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진실성인지 그렇지. 날 것을 보여주는 게 진실. 그 김현미 네. 기자가 국회 방송 얘기를 잘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고 네. 정치적인 쟁점, 정책적인 쟁점, 제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네.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쟁점이 되는 것들은 네. 국회 방송을 보면 되는 거야. 네. 거기 보면 생중계를 해주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생중계를 하니까 이게 가공돼서 우리한테 전달되면은 그걸 또 이렇게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 또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것들이 그대로 생중계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건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정리되고. 내가 좀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크게 뭐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은 거는 뭐 적당히 전 무관심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뉴스에 살인 사건이 났다. 그걸 뭐 1시간, 2시간 파헤쳐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괜히 뭐 청소년들 그거 보고 모방 범죄나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저렇게 살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첫째, 내 주변에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잘 단속한다. 네.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그거 외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저기 뭐 어디 해답을 찾았어. 저기 200km 떨어진 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내가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 살인 사건 범한테 내가 뭐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야.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실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 네. 딸아이, 아들아이한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하면 돼.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 것들을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뭐 정치가 잘못됐고 어느 정치인이 잘못됐고 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떨어지고 이거에 막 그냥 맞아. 온 신경을 써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불건전한 것이고 그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하지 못하게 언론을 대하는 태도다. 언론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정치 기사가 많은 게 좋다고 하시지 않나요? 정치 기사가? 네, 저 지금 헷갈려요. 아니, 기사가 많은 건 좋은데 네.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30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네. 정치 기사가 10개면 뭐예요? 내가 관심 없으면 그 10개는 쓸데없는 네. 거니까 난 또 다른 걸 들어가서 경제, 사회, 네. 문화를 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너무 그걸 또 이렇게 포털에도 정치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7개 올라가면 다 들어가서 클릭하고 보고 댓글 달고 하면 그 기자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사회부 기자가 사회적으로 좋은 걸 올렸어.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문화예술도 뭐 올렸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가장 이 흔히 말하는 기사의 카르텔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그게 이상한 이제 또 연합들이 있는데 70%를 정치를 올리자 이렇게 되나? 아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인들의 기자들의 카르텔이 아니고요. 시청자와 기자들, 언론사가 가진 카르텔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정성이에요. 선정성이 있는 것은 이건 욕구라서 이성적인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구잖아요. 네. 욕구에서 지배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도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선정적인 것이지 않은 것에 손이 잘 안 가죠. 네, 맞아.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방향성은 좀 달라. 뭐냐면 그럼 더 선정적이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털에서 우리 신문 기사를 딱 보면 그 옆에는 다 외설이에요. 맞아. 거의 옷 벗고 있는 여자들이야. 근데 정말 유명한 신문 기사일수록 더 많아. 요새는 남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사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것으로서 선정성인 것을 또 기사의 선정성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선정성으로 빠져나가도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언론을 우리가 얘기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선정적 보도야. 네, 그죠? 소위 말해서, 그 누구지? 개그 프로에 나오는, 박 대표가 너무 많은 거야. 박 대표가 너무 많아. 시청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기사 만드는 거. 선정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업주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무조건 상업주의. 그러니까 방송이 상업주의의 아주 선두주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옛날에는 언론인 그러면은, 그 참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언론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옛날에 보면 대간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간이요. 대간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언제쯤일까요? 고려 조선 시대 때 이 대간제도인데 이 대간이 뭐냐면 대관과 간관이 있어. 대관과 간관. 그게 사관원하고 사헌부 얘기야.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사헌부는 뭐냐면은
쉽게 군대로 얘기하면 헌병이지 뭐. 네. 예. 그래서 잘못된 거, 이제 왕실이나 이 대신들, 그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거고 사관원은 뭐냐면 간이라는 건 뭐예요? 간언하다, 네. 말을 올리는 간청하다, 거죠. 그죠? 네. 말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관원과 사원부를 언론 2대 언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사원부도 언론이었다고. 네, 그걸 2대 언론이라고 음. 했고, 근데 그 간쟁하는 그 사관원의 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오늘날에 말하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거를 왕실의 조직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니, 옛날에는 정말 저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그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왕이나 대신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걸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맞아. 네. 언론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었냐? 네.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철저한 관제 언론만 있었어.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이게 사실 좀 재밌기도 하고 긴데 계속해요? 2부로 갈까요, 그럼? 이거로 살짝 가야 되겠네. 끊었다가 네. 그럽시다. 살짝 쉬었다가 2부로 가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박사의 세상의 느낌입니다.